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호성국입니다. 네, 불황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강금, 폭행, 강제 노역까지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불리는 단체들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오늘 진실하회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식사 정치, 대통령 만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짚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본격 토론,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간밤에 들려온 승전보인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오만을 3대1로 이겼군요. 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저녁 11시부터 시작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2차전에서 3대1로 오만을 이겼습니다. 오만 현지에서 열린 원정 경기였고요. 한국은 전반 10분 황희찬의 슈팅으로 한 골을 넣었는데 전반 47분 오만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막판에 역시 스타가 다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네, 전반에 1대1 무승부 상황이 된 후로 경기가 좀처럼 잘 풀리지를 않았는데요. 후반 6분 손흥민 선수가 오만 수비의 왼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가 비디오 판독을 5분이나 한 뒤 판정을 번복했고요. 후반 37분 손흥민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으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이 16분 주어진 가운데 주민규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으며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경기로 실망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예선 경기는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치르게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그리고 도움도 줬다고 그런 소식,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10시부터인데요. 미국 민주당 해리스 후보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 첫 TV 토론이 열리죠? 네, 미국 ABC 뉴스 주최로 두 후보 간 TV 토론이 곧 열립니다. 이번 토론은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데요. 현재로선 추가 토론 일정이 없어 그만큼 오늘 토론이 빅 이벤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지난 5일부터 한 호텔에 머물면서 특훈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와 비슷한 스타일의 대역을 세워놓고 모의 토론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토론 준비에 올인을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현장 유세도 나서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토론 경험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이제 토론 주제와 토론 질문 이거 보통은 사전에 주는데 후보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예, 그만큼 후보의 자질과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후보는 연단 위에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갖고 올라갑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4차례나 형사 기소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혈질인 트럼프 후보의 성향을 자극하며 차분하게 정책 구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에게도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을 보면 트럼프 캠프에선 성난 트럼프가 아니라 차분한 트럼프를 유지하라고 후보에게 조언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10시부터 열리는 미국 대선 TV 토론 다들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정활동 관련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의정 갈등을 풀겠다면서 의료계에 새 제안을 했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 아무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와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도 협의체 안건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요구사항을 다 논의할 테니 일단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의료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복지부 장차관 문책 문제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을 하자 제 말은 여야 의정 협의체의 전제 조건을 걸면 출범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 또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년도 증원 문제는 재논의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국내의 원내 지도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어렵다고 밝혔고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어제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와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의료계를 협의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과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법원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 위메프요. 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군요. 예, 서울 회생법원 회생 2부는 어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결과인데요. 기업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으로 이어져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생 절차를 먼저 시작한 뒤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티메프 사태를 보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권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채권액도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회생 절차가 과연 의미가 있냐? 결국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네. 채권자들 대부분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회생 절차를 개시해 채무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두 회사를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 티몬 위메프 이게 사업을 계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청산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판단하는 작업이 곧 법원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예, 법원은 회생 절차 관리인으로 두 회사 관련이 없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고요. 두 회사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따질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법원이 회생 절차를 인가해 기업을 살릴지 아니면 절차를 중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체육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어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중간조사 브리핑을 열었어요. 내용은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는 지난달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대표팀과는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다며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과 운영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문체부가 이후 조사에 나섰고 어제 중간 발표에서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조사 결과 배드민턴 협회 수뇌부의 비의 사실이 곳곳에서 적발됐는데요. 문체부는 김태큐 협회장이 3억 원 가량 후원 물품을 유용하거나 배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협회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사거나 일부 임원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협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국제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그런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이 있었는데 문체부가 이것도 없애겠다고 했죠.
예, 앞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게 하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다고 성토한 바 있는데요. 네. 문체부는 이러한 규정이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44개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종목 중에서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건 배드민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하. 또 놀랍게도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엔 아직도 선수의 복종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요. 이것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9월도 벌써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덥다 그러죠. 예, 요즘 가을이 온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덥지라며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이 9월 들어 가을 폭염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될 경우 기상 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하. 8월 무더위 때보다야 그래도 낫겠지만 그만큼 9월 치고 덥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이제 곳곳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 추석은 무더운 추석. 예, 찬바람 선선한 추석이 아니고 좀 다들 일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 아침부터 후덥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5도, 대구와 부산 32도, 강릉, 광주 30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떨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폭염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로는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옥산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옥산 나들목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부근,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상일 사이와 또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 더 가서는 송파 일대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일대, 다시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1970년대, 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복지원처럼 폭행과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불황인 수용시설,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 4곳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번 사건을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부르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형제복지원이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형제복지원은 이제 부산에 있는 불황인 수용시설인데요. 불황인이라고 하면 과거의 용어고 요즘은 노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불황인, 노숙인 같은 경우는 더럽다, 보기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폈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리 보기 불편하고 또 더러운 뭐 그런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강제 수용하려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수용해가지고 격리하면서 인권 침해가 있던 사건,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네. 이게 보통 복지원인데 앞에 이 복지원에 그 이름을 형제를 붙인 거죠. 그렇죠. 빠른 복지인데 이제 복지가 네.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네 군데의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을 이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네네.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전국에 있는 불황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네 군데를 이제 한꺼번에 조사를 했었고요. 네. 서울, 대구, 충남, 경기에 있는 네 군데 시설이었습니다. 서울은 시립갱성원, 대구는 시립희망원이고 충남은 천성원, 경기는 성현이었습니다. 위원님,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국의 불황인 수용시설은 한 80년대 기준으로는 27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중에 지금 네 군데를 조사를 하신 거군요? 예, 그중에서 신청을 하신 그 분들이 이제 네 군데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불황인 수용시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군데를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이 이른바 불황인 수용시설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노숙인 시설로 바뀌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수용 이런 게 아니라 네. 노숙인들이 사회에 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 스스로 이제 복귀하는 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이제 바뀐 거죠. 지금은 네. 이제 복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황인 수용 시설은 지금은 현재는 없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성격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네. 불황인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자활 사업을 지원한다는 조직으로 복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워낙 그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다른 시설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형제복지원과 그런데 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형제복지원이 맨 처음에 그것도 이제 묵혀 있다가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게 1987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네. 검찰 수사까지 받아줬고요. 이제 그때 다른 시설들이 동시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이제 많은 시설에서 입소하신 분들이 외쳤는데 네. 그게 제때 조사가 안 됐던 거예요. 하하.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형제복지원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87년도에 그때 천성원,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천성원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네.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시민당이 현장에 가가지고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지금 상상도 못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시설에서 아예 정문을 막고 네.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동참했던 기자들 행하고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조사가 안 됐고 그 사건이 계속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이제 실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2024년도니까 7년 만에 이제 종합적인 조사가 된 겁니다. 예, 조사를 불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막는 바람에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시에? 87년도에 그때만 조사가 됐으면 제대로 좀 충분하게 조사가 됐을 텐데 예. 뒤늦게나마 지금 저희 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래서 네 군데 수용시설에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차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냥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시킨 거에 그치지 않고 네. 그분의 이제 노동력을 이제 무상으로 이용한 네. 사례가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된 거고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 개발 사업을 이제 처음에 60년대 했을 때 누군가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그 노동력을 시설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 사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주로 어떤 데 그 노동력이 투입됐습니까? 이분들의? 과거에 과거에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서산개척단, 서산 지역에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 그때가 있었고 여러 군데가 또 자금도 있었고 그렇게 동원됐다는 흔적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발견한 네 군데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네. 서울은 60년대 새서울 건설단이라는 게 조례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뭐 하냐면은 교량, 그러니까 한강대교나 마포대교 누군가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서울시립갱생원의 수용자들을 동원했던 것이 나왔고요. 네. 교량건설에 동원됐었고 그리고 수해복구 옛날에는 한강이 이제 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이제 수해복구할 때 누군가 동원돼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이런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에 이제 계신 분들을 이제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키게 된 거죠. 예, 당시에 이제 건설이나 토건의 토목 기술을 감안하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사업 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이제 보상을 해주면 괜찮겠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서 건설단의 운영 규정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수용됐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이 동원이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현재 이제 각종 교량이라든지 수해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리 교량이건 또는 길이건 이걸 하면은 뭔가 노동이 투입이 되면은 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규정 자체가 예. 무상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내부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주면 되겠지만은 저희가 진수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대다수의 어떤 그 당시에 수용되신 분들이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치되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익을 다른 사람들이 챙겼다는 뜻인데 누가 챙긴 겁니까? 원래 이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임금이 누군가가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교량이라든지 수해복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 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국가나 지방 정부가 그 수용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 책임의 하나로 이제 일부러 이제 들게 된 겁니다. 그 여성 수용자들도 좀 많았습니까? 이 여성 수용자들도 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적긴 한데 이분들도 상당 부분 수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여성 수용자들 경우에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네. 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환경이 아마 잘 안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친권 포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로 거의 뭐 강제로 입양시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이거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입양 사건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네. 여성 수용자들이 혹시라도 해외 입양과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네. 이제 출산은 임신한 상태로 이제 입소하겠죠. 입소한 다음에 출산 당일이라든지 하루 만에 이제 입양 알선 기간, 네. 동방 아동복지회라든지 홀타 아동복지회 같은 예. 입양 알선 기간으로 이제 넘겨진 예. 그런 이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출산 하루 만에? 예, 그거는 이제 결국 처음부터 이제 일단 입양 알선 기간으로 전원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시설에서 아동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선진국이라고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해외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친모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다면야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모가 이게 시설에서 이제 쓴 건데 네. 친모가 친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임 이런 문구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설에서 이제 친권 포기를 이제 일정 부분 강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요해서 아기를 이제 해외 입양을 시켰다면 혹시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돈을 챙긴 그 복지원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요번에 조사한 4개 시설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고요. 아,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해외 입양 사건도 이제 별도 사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 중에 있긴 한데 예. 현재 요번에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4개 시설에서는 그런 흔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 시설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사망자가 나오잖아요. 그 네. 형제복지원 사건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사망자가 그냥 이렇게 매장된 이런 것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제 기억이 맞습니까? 그때 이제 2가지 이제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사망 사고 발생했을 때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매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도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은 의료기관에 이제 해부용 시신으로 교부가 됐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하하, 예. 이번에는 그 해부용 시설로 교부됐다는 자료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보통 이 시신 해부용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뭐 이를테면 평생 그 의료계에서 헌신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우리 후배들 후학들의 그 해부용으로 해라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네네.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신이 뭔가 이 돈 거래의 대상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동거에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자진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많으면 좋은데 그게 참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즘도 얼마 전에도 이제 카데바 그 해부용 시신 네. 그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서류를 보면은 요번에 발견한 자는 충남 천성원인데 네. 거기에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네. 배고 이제 전달되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예. 다만 그때 돈이 이제 오갔느냐 여기까지 음. 자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 예. 안정적인 공급처, 그러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해부용 시설이 되게 필요한데 네. 그 안정적인 공급처를 하나로 지금 이런 어떤 수용 시설의 어떤 종사자들이 그때 활용이 됐다라는 자료까지는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 조사의 끝이 아니라 더 좀 심층적인 조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인 수용시설 한 27개 중에서 4군데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불황인 수용시설 이외에도 마동시설, 뭐 장애인시설,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면한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인권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용시설 이거 이 수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까? 다양한 경로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네. 수용시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뭐 워낙 뭐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조례나 법률을 해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놓고요. 네. 그런 경우가 일단은 많았는데 서서히 이제 민간 사회복지에다가 넘기는 경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고 그리고 충남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이 설립된 그런 사회복지법입니다. 네. 그 아까 전국적으로 20여 군데의 이 수용시설이 운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전부 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라도 이 수용시설이 뭐 예를 이제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그리고 기관이 운영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정부 지원 맞으면 예산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용자 숫자를 부풀린다든지 또는 사망했는데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계속 받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이 편법과 비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런 수용시설에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직접 예산 지원한다든지 아니 민간 같은 경우에서 국가는 이제 돈만 지원하는 걸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종결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런 분들을 그리고 자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단속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눈에 보기 불편하니까 이제 단속을 하고 격리시키는 위주로 갔는데 네. 그 업무를 이제 경찰이라든지 행정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행정 공무원에 의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수용됐다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 좀 분명해야 되는데 네. 그 단속의 근거를 보면은 뭐 남루한 의고 방탕, 단순 대회 이런 식으로 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네. 강제로 수용한 게 문제고요. 네.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실적 위주로 이제 좀 진행됐던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수용자 돌려막기입니까? 수용자 돌려막기는 여러 형태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수용자가 일정 부분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에 없다, 좀 몇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 아하.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 거는 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였을까라는 보기 위해 가지고 네 군데를 한꺼번에 조사했던 거고요. 아, 예. 역시나 이제 말로만 듣던 수용자 돌려막기, 네. A 수용시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몇 명을 보내달라, 아하, 몇 명 예. 보낸다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외국에 있는 시설 같은 그 수용자가 갑자기 이제 인천으로 간다든지 뭐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아니면은 시설에서 탈주를 했는데 다시 또 잡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한 번 시설에 이제 끌려가게 되면은 이제 평생 시설의 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하. 그런 흐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수용 시설 한 군데 평균 수용자들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500명 내외가 이제 보통 이제 어지간한 보통 네. 이제 전국의 시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0명 정도가 기준으로 이름이 되는데 네.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같은 경우는 과밀 수용. 그러니까 네. 최대는 한 2,000명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뭐 수만 명의 수용인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수만 명 쪽으로 이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용 인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시설에 수용됐던 분들이 나도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 나도 이렇게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그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해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피해 사례,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네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거나 또는 배상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명칭이 진실규명위원회처럼 네. 진실만 그 당시 사실관계만 밝히고요. 네. 뭐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피해 배상이라든지 피해자 구제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당시의 진실을 이제 정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각자 이제 소송이라든지 다른 절차로 해가지고 구제를 받는 절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 진실만을 규명하는 것이고 예예. 그 규명된 진실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결정을 받으면은 피해자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글쎄 근데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인 소송으로 이 불황자 수용 시설에 수용됐던 네. 분들 중에 뭐 지금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개인 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예, 저도 그래서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참 있습니다. 이거. 예. 이를테면은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무슨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라도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이 피해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이제 국가에 대한 공고를 하는데 네. 이번에 공고에서도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구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라는 네. 공고안을 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구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수용시설의 관계자들 있잖아요. 다 만나서 조사를 이제 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법인 같은 경우가 네. 운영 법인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구형이나 시형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민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건 심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똑같이 이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이게 상설 기구가 아니잖아요. 예, 내년도 5월 달까지 조사 기간 만료입니다. 예, 1년 연장해서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올해 5월인데 1년 연장해서 내년도 5월 달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1년도 안 남은 좀 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년 5월이면은 이제 뭐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건들 조사 중인 사건들 다 마무리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저희도 막 마판이니까 막 속도를 내긴 하는데 이런 쉽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클라블라우 대표 허지현입니다. 소위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고 포장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재료를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워크숍을 하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씩이라도 하거든요. 그럼 이 재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게 되면 물건이 하나 생기는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물건을 사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비를 안 하거나 소비 활동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버릴 때도 일회용품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사용하거나 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터의 형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초록순 장터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토요일마다 열어요. 우리 대부분의 활동은 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내가 뭘 사야 할 때 단순히 싸니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응원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이미 생긴 건 수리수선하고 갈고 닦아서 오래오래 쓰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인데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후덥지근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5도, 대구와 부산 32도, 제주 31도, 강릉, 광주 30도 등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오늘 폭염 속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는 오늘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까지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내일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떨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요즘 여의도 정치권 식사 정치로 뜨겁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식사 정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밥도 안 먹는 정치가 또 펼쳐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또 진풍경이죠. 정치권이 뭘 해도 이슈가 되지만 뭘 안 해도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부터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일 비공개 만찬 회동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좀 맥락적으로 왜 이 시점에 두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주당은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 대우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런 당이 됐고요. 일단 이견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경쟁할 사람이나 세력이 적어도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대권 후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답이 나와 있다. 뭐냐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있었죠.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총선을 치렀는데 뭐 공천 파동도 있었죠. 그래서 비명반명이라고 일컬어졌던 의원들이 뭐 퍼펙트하게 하여튼 제거됐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고 다시 당대표 연임 도전했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성공했고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정치적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으로는 이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밖으로는 외향적으로 확장하고 이런 이제 행보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고 그 일환으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으로는 단단하게 통합하고 바깥으로는 외연을 확장한다. 그 안으로 통합한다는 얘기를 잠깐 먼저 좀 짚어주세요. 그러면 지난 주말에 양산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또 이제 안으로 단단하게 다지는 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정치인들 사이에 주파수가 100%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갈등으로 외화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치의 이제 필요성이고 네. 또 일종의 그게 능력이거든요. 서로 다른 줄 알면서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뭐 했지만 명문정당이라는 이제 큰 틀 이것은 깨지 않고 왔거든요. 그 사이에 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주파수도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큰 틀 속에서 깨지지 않고 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회동과 만남의 내용이 됐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안으로 다지는 예. 거라면 이제 바깥으로 외연을 확장해가는 곳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이제 회동을 해석한다. 뭐 알기로는 그 이후 일정도 네. 유사한 일정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가령 뭐 종교계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뭐 이런 것 또 정책적으로도 또 조금 정책의 중도 확장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바람직한 행보 또 잘 판단하고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그 대권 주자들한테 별의 순간을 얘기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네. 그러면 내일 만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별의 순간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 써먹은 거 또 써먹겠어요. 하지만 지금 김종인 대표도 그러시잖아요. 김종인 대표는 정치적으로 경계가 없으시잖아요. 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랬죠. 했고 또 족적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상당히 길고 또 폭넓게 이렇게 움직여왔던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전 대통령 탄생에도 기여를 이제 하셨지만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실은 단절이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평가를 좋게 하고 포텐셜이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말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에서는 좋은 말이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달리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혹은 효과 있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갖거나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 그렇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정도고 유력한 이제 주자로서의 상대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면 조금 호의적이고 또 좋은 그런 만남과 내용들이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좀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제 결이 다른 얘기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은 25만 원 법 지원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 친명계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몇 분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고 조금 선을 넘은 그런 공격을 했어요. 김동연 지사한테. 네, 예. 뭐 모피아적 발상이라 그러고 이거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논쟁이 아니고, 네, 비난이죠. 네, 거의 뭐 매도고 인신 공격성의 그런 매도를 해서 그거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반응들을 한 거고요. 지나쳤습니다. 그거는.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가장 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봐요. 25만 원 전 국민 지급이 맞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한주 원장도. 네. 그러나 김동연 지사 그것도 어차피 총수요 관리 대책이고 경기 대응책이고 재정의 역할을 해보자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전부 주느냐 선별해서 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말도 옳다. 그러나 총수요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맞다. 그래서 이한주 원장은 이 자기 결론을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결론을 줬지만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도 그런 재정의 역할, 경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맞고 옳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나 내 얘기가 확실히 옳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품격 있고 정말 민주당다운 그런 이제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금투세 토론은 왜 합니까? 25만 원 전 국민 지급이 하나의 한 명도 이견 없는 그런 기준이 되고 무슨 뭐 성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오히려 김동연 지사한테 사과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얘기했을 때 그게 전부 지급이 맞느냐 선별 지급이 맞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해왔어요. 김동연 지사가.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모피아적 기질로 이 하나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처럼 매도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질 낮은 대응이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김동연 지사를 좀 경계하는 그 심정은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보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거의 유일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격이 미리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혹은 현재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태산처럼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게 무슨 뭐 전체주의도 아니고 무슨 정말 완결적인 어떤 권위주의도 아니고 뭐 일극체제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이런 식의 문화와 이런 식의 대응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티끌 하나 먼지 하나라도 이물질 없게 하겠다. 이게 무슨 정당이고 정치고 그렇습니까? 뭐 무슨 아주 비등하게 경쟁을 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태산처럼 지금 우뚝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다른 어떤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있으면 아예 청소해버리겠다는 그런 거면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과도한 이 일종의 이제 충성 경쟁 같은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의원들의 반론이. 아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저기 뭡니까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기 대응하고 총수요 관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전부 주냐 아니면 일부 제외하고 하우 상박 밑에를 더 주고 위에는 박하게 하는 이런 거냐.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 복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의원이 보편적 복지라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정책에 반하는 거라 그러는데 무슨 재난지원금이나 이 경기 대응책이 무슨 보편적 복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트랙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 2, 3가 있었거든요. 전 국민 지급할 때도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수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위층. 그래서 소득 상위 분야에 있는 분들은 수령하더라도 다시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온 국민이 당했던 코로나라는 이건 팬데믹 상황에서 전 국민 위로적인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저는 이번에는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2차, 3차는 선벌, 하우 상박
그래서 다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전 국민 위로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전 국민 지급을 했던 거고, 그 뒤로는 뭐 영업장 폐쇄에 따라서 그 일수 계산해서 300만 원,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또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정책적 수준, 정책적인 능력, 또 정책을 가지고 생산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짓는 이 프로세스,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높은 수준의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수권 정당으로 민주당이 확실히 자리 잡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그런 근거들이, 이번에 저는 김동연 지사 25만 원 선별지급권을 둘러싼 요 하여튼 공방의 과정에서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을 해야 민주당도 국민의 신뢰,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급 체제가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그렇게 돼서 다른 소리들이 존재할 수 없는 당이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점점 경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선거 이기기 어렵다. 이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잠재력, 포텐셜을 좀 인정한 것 같은데 요즘은 말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최근의 행보? 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치는 하여튼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결과로서 또 나타나는 게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행위, 메시지, 뭐 또 정치적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유효타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압도적으로 대표로 당선시켜준 그 일단 유권자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대, 뜻. 왜 한동훈을 대표로?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힘의 변화. 그다음에 젊은 당대표가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당의 체질을 바꾸고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재탄생시켜라. 네. 이런 게 이제 한동훈을 선택하게 된 계기였는데, 해당 그런 어떤 요청에 뭐 부응한 흔적들이 없어요. 뭐 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꼬인 거죠. 첫 출사표가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으로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고 복잡한 정치적 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출사표 비슷하게 그것을 던져버렸으니 그게 과거의 오류가 지금의 한계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도 못하고. 못할 정치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금 어설프게 지금까지 왔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딱 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동력을 잃은 상태, 한 대표가.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0월달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분수령이 될 거고, 거기서 뭐 하여튼 뭐 평년작을 쳐서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본선의 경쟁력이 있느냐 이전에 예선에서 과연 유효한 카드로 예선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그야말로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빨라지고 커졌다.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최재성 수석과 그 민주당 얘기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최근 여론조사 그 시사저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 한동훈 54대 35, 이재명 대 오세훈 54대 35.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동률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동률로 나왔지만 한동훈이 더 힘든 상대입니까? 오세훈이 더 힘든 상대입니까? 아니면 또 제3의 누군가가 더 힘든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3의 누구가 훨씬 더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인물들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위원장.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두 분만을 놓고 보면은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깜짝쇼 한 방으로 무너지는 사태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훨씬 더 강력하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카드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장 뭐랄까 리스크가 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최재형 수석 모셨을 때는 이 국민의힘 네. 이쪽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남자 최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지영입니다. 예, 그리고 늘 나오시던 박준일 평론가는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김준일 평론가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지금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가 외교통일 안보 분야였습니다. 네. 예, 심야 대정부 질의. 모처럼 일하는 국회입니까? 그래요? 근데 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출석 하나 안 해가지고 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뭐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대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장관이 안 논다는 게 이거 국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5일 날 그 장관 불출석에 관한 서면 허가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또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일 날 그 양해서를 제출해서 이미 그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그 박찬대 의원의 도장을 뭐 그냥 관행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콩가루 정당입니까? 당 대표의 도장은 곧 허가인 것이고 그것은 법적 책임인 겁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 도장 찍어가지고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허가증을 줬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절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장관이 못 나오면은 차관이 나오는데 차관은 그러면 정부의 대표자 아닙니까? 오히려 차관이 실무자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핵심적인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네, 저도 어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일단은 아니 장관들이 이렇게 안 나와? 지난번에 대통령도 안 오더니 그런데 뭔가 있나? 알고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명백한 실수죠. 민주당의 실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나 기다려서 유례 없이 저녁 7시에 행사하던 장관들 결과가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럼 왜 합의를 해줬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왜 꼭 저녁까지 기다려서 꼭 장관들을 불러야 했을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나오는 얘기가 이번 12일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이제 김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몇 개 법을 이제 상정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늦추는 효과를 위해서 저녁 7시 장관들 오는 거에 대해서 합의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한테 꼭 물어볼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어제 뭐 결국은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지난번 부천화재 끝나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 김영현 후보자가 대통령 부부와 골프 쳤다. 뭐 이런 제보가 있었대요. 이거를 갖다가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 김영현 후보자가 이제 그 수도권 이제 사령관들과 식사한 회동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묻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5시간의 유예도 사실은 뭐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저녁 7시에 열고 또 그 사이에서 서로 뒤에서 국민들이 보지 않는 뒤쪽에서는 수 계산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확인하고 싶은 건 확인은 했습니까? 결국은 뭐 김영현 장관이 그 수도권 뭐 수방사령관이나 이분들과 회동한 거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동안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부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맞는 건 맞다. 근데 관례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수방사령관하고 다 확인해 봤는데 뭐 그런 관리 없다더라. 그래서 이 논란은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화재 그 장례식장에 대통령 부부가 골프 쳤다는 제보, 이거는 김영현 장관이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뭐 이랬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은 없고 장관 불참만 따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외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사안, 국방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사안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결국 정략적인 부분만 묻다가 결국 시간 다 낭비한 건 아니겠습니까? 야근 수당 받았습니까? 그거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창원 교수. 네. 대정부 질의 첫날부터 여야가 뭐 상당히 강하게 충돌도 하고 또 정부에 대한 질의니까 야당과 정부 총리나 장관들 간의 이 질의응답도 뭐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박 교수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느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무래도 대정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첫 타자격으로 나온 박지원 의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의 이 티키타카 이거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제 22대 국회가 뭐 사실 개원식에 대통령도 안 오고 뭐 계속 특검에 거부권에 뭐 거의 뭐 무한루프에 빠졌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변호사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아까 박창환 교수 대정부 질의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그 설전 이것이 좀 기억에 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뭐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회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고성 치르고 뭐 인상 쓰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상식으로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22대 국회 거의 전쟁터 같은 국회인데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정치를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출석한 거 불참한 거 그리고 그날 또 김 여사 생파 사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거 국회 무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사안인데 뭐 대담 주고 받듯이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다. 네, 우리 정치의 또 새로운 발전이 됐습니다. 네, 최재형 변호사. 글래디에이터 한덕수 총리의 재발견 이렇게 그 타이틀을 잡고 싶은데요. 좀 전에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왜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했냐면은 벌써 40년 넘게 그 한덕수 총리님이 어떻게 보면 뭐 좌우 정권을 할 거 없이 국무총리도 하시고 또 경제수석도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조곤조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날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결정 안 했던 과거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고 선동이다 이런 그 강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다가 오히려 철벽 총리의 때린 야당이 울고 간다 이런 타이틀까지 뽑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여당 쪽이 뭐 108명이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하나라는 그런 비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처럼 야당과 싸우는 강한 이미지가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로 모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권 후보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좀 현안 중심으로 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며칠 늦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리를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장훈 교수. 뭐 거부권 행사 때마다 같은 법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법을 바꿔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죠.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이 뭐 아직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이 캡처본을 봤다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이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총 8개의 안이 됐어요. 그동안에 맨 처음에는 뭐 명품백 사건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2-3개가 벌써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뭐 자고 나면은 계속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니까 다 법 거부권 한번 행사할 때마다 의혹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그래서 특검법에 이 다뤄야 될 이 사안들이 뭐 이렇게 가다가는 거부권 한 번 더 행사되면 10개 넘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능력도 좋아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는 걸로 해서 특검까지 한다고 하니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4월 40 총선에 공천 개입 말 그대로 의혹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의혹의 당사자가 됐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적 대응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도한 언론 같은 경우에도 후속 보도로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한 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드라라는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특검을 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을 해도 100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났고 그 검찰을 그에서 같은 경우에도 절차와 또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것이고 지금 거의 200명 가량의 어떤 그 인재 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어떤 그 검찰에서 선정해서 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15명을 선정을 해서 한 그 결과에 대해서 15명 중에 한 분이 못 와서 14명인데 14명이 만장일치로 다 그 법리적으로 뭐 검찰은 법을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혐의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건희 탄핵, 김건희 뭐 그 특검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타도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한 번 할 때마다 100억 이상 드는 특검 그 돈 민주당이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면피용이냐 짜고 치는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면서 특검 강행으로 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최재형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네, 뭐 대한민국의 사실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밥을 사던 아니면은 명절 선물을 보내던 그전에는 뭐 고가의 선물 보내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뭐 5만 원 넘는 식사 또는 10만 원 넘는 이상의 축의금 안 보는 게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수심위의 불기소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인정 이 부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 파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왜 만들었냐? 법 취지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안 나왔지만 이 불기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여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적용했냐 안 했냐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의 법감정, 법의식이 굉장히 상처 입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권이 검찰이 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에 이 부분을 안 넣는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그는 책임 방조다. 제가 그 말씀 방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입법적 개선을 한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난번에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결국 보통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뇌물죄는 어떻습니까? 구조가 내가 남편을 공직자인데 남편이 공직자인 걸 알면서 어떤 것을 청탁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보험 든다는 취지에서 우회적으로 돌려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배우자들한테 뭘 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코백이라도 압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 그 김 여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보면 그 손목 시계로 몰래 카메라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자기가 마치 뭘 주는 것처럼 뭐 어떤 부탁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을 했고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열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어떤 그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 법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런 방향으로서의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진짜. 상식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는 근데 왜 한계가 특검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특검을 얘기를 하냐고요. 정치는 법과 제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입니다. 제도로 해서 법 개선하라는 거지 특검하라는 건 아니란 거죠. 박 교수님 논리 자체가 특검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두 분 의견은 개진이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얘기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주제라서요.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이번에 네. 제가 좀 노열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는 뭐 여야 의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예. 지난 4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권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안인데 결국 응급실 대란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야당, 정부에서는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이미 이제 형성됐는데 문제는 그 테이블에 의사단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쟁점은 좁혀져서 26년 입시 건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뭐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도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25년도 지금 현재 수시가 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25년 입시도 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종 핵심 사안으로 올랐어요. 한동훈 대표 뭐 민주당은 당연히 올해 입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보자. 그래야지 의사들의 지금 이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 한동훈 대표도 대화의 그 주제에 한정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25년 입시도 조정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여요. 그럼 이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에서도 25년 입시는 조정 안 한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의사단체들이 테이블에 들어오겠냐?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없다면 결국은 뭐 우리가 명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의사단체가 포함된 대화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 저는 지금 현재 의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치 북한이 북한 핵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이른바 벼랑 끝 전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본인이 이제 그 의대에 대한 희망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내년에 대한 의대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벌써 다 그 어떤 교육 관련된 법에 따라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없앤다 만다 하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그 고2, 고3 그리고 또 재수생, 이른바 N수생들까지 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상위권을 비롯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당장의 정부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복지, 교육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정책 방향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벼랑 끝 전략을 하면서 그것도 담보가 누구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의사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법조인으로서 그 최근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많이 그 법조인이 많이 늘면서 법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의사들도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로로 만들어라 오히려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서 같이 공감을 해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전환됨으로써 이 법조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복지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료대란 발생하면 비행기로 외국 의사들 실어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의사들을 밟아놓고 입시 진행대까지 사실 버티게 한 거 아닙니까? 입시 진행되면 못 되돌리니까. 이제까지 아까 제가 4월 달 얘기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여야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때 어느 정도 26년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을 달래는 모양새로 갔어야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요. 골든타임을 놓친 이런 정부의 행태가 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아프게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한 거죠. 네. 정부하고 의료계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것은 이제 의료계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여야와 정부가 대체로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은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것 같다. 이런데도 되게 인식의 공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야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부 다른 의견이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의료계는 2025년도 정원도 백지화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그 전망을 하신 것이고요. 예, 이 부분 의료계가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특히 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 직접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렇게 의료계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보도가 안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결정 권한을 가진 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핵심 쟁점이 25년 입시인데 입시에서 일부 이제 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정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학 정원을 유예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돌리는 방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당은 집권당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럴 때 민주당이 한 건 해주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쯤 하고요. 저희 이걸 토론 주제로 삼아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조국혁 신당 조국 대표 뭐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 외모를 가지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좀 논란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좀 놀린 것 같아요. 진성준 의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민주당에 인권 의식이 있습니까? 이른바 얼굴 평가, 얼평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성에 대해서 얼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마 그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 될 겁니다. 물론 뒤에서는 뭐 나라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낄낄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공식적인 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 대표에 대한 외모를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 키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저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민주당 아저씨들이 구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감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키가 크다는 둥, 외계인 같다는 둥, 징그럽다는 둥, 머리가 어따르더니 정말 이제는 막 가자는 겁니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사실 추석밥상에 뭐가 오를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응급실 대란, 또 공천 개입, 김 여사 불기소. 사실 올라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올라온 송편 맛있게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진성준 의장이 사실은 정책 의장이잖아요. 그럼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시정 잡배들이라 할 그런 외모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또 잘 사과했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얇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근데 키 얘기는 분명히 한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도 될 이야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10월 16일이 그 재보궐선거 날인데 사실 재보궐 지역은 4개 자치단체고요. 또 어느 정도 승패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른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지금 각 양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박창환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분명히 시그널을 보냈어요. 진성준 의장이 정중한 표현을 썼지만 이거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재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에게 광노현 전 교육감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일단 복권이 되긴 했지만 또 지난번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 보조받은 35억 중에 아직 30억을 미납한 상태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정말 교육의 혁신적인 아젠다를 꺼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이런 걸 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광노현 전 교육감이 애가심이 된 거죠. 억가심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더 세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광노현 화이팅. 꼭 나와주시라. 어떻게 서울 시민을 무시해도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는데 정면으로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해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 복권이 됐다고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떳떳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광노현이 잘못됐냐에 대해서 이 기준이 혼란이 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선거비로 썼던 35억 중에 지금 아직까지 30억을 아직까지 국민 정부에 반환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출 받는다. 그건 누가 해줍니까? 그런 법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못 나오게. 예, 최재형 변호사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광노현 후보가 한동훈 대표를
경찰청 국수본에 고소한다고 밝혔어요. 예,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면 그러니까는 이게 정당이 끼어들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교육감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법적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광노현 후보가 출마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하고 별개로 사실은 선거법은 목적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판을 해도 이것이 낙선의 의도가 또는 탈락의 의도가 있냐 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 후보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광노현 후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저는 비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제 격한 발언을 써서 이제 사실은 광노현 후보를 비판했는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당 대표가 당선이나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서 발언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광노현 후보 출마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만한 법을 제기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뭐 시간이 이제 다 거의 다 돼서요. 짧게 두 분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 중에 그러니까 그냥 러닝메이트로 하지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전부터 쭉 있었잖아요. 이게 정당은 개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선거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사보다 제밥에 너무 눈이 멀었다 봐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우리 그냥 편 먹고 하자 이 얘기인데 저는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무상급식 시대도 지났고 또 인권조례 시대도 지났고 그럼 새로운 교육의 아젠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어쨌든 지켜가야 된다. 그렇죠. 지켜가야 러닝메이트는 반대다. 결국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문제긴 한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도화하는 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메이트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그건 제도 개선으로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제도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오늘 뭐 마지막 짧게 두 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회 입법부에서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남겨드리고 오늘 본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최재형 변호사,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